저는 오늘 발표하게 된 김장민이고요. 이제 오늘 발표하는 내용 중에 이제 상당 부분은 미국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다음에 코리아 반도를 움직인 100년의 국제 정세 그 책이 있는데요. 이제 그 책을 기본으로 하고 최근에 몇 군데서 발표한 것들을 좀 종합해서 하는 거고요. 주최 측에서 1시간 정도로 이렇게 이 얘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를 이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먼저 이제 동북아를 알려면 역시 세계 정세를 알아야 되겠죠. 세계 정세 속에, 네, 네, 알겠습니다. 세계 정세 속에서 우리가 동북아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한 건 다 아시니까 이제 미국의 전략을 보겠습니다. 미중러 경쟁 관계에서 미국의 전략을 보면, 이제 강대국이라 하면 강대국도 이제 흥망성쇠하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은 이 경제적인 변형을 하고 거기에 기반해서 군사적 우위가 되고 또 이제 다른 나라들과 경쟁하면서 경제적으로 쇠퇴가 되고 군사적 쇠퇴 이런 순서대로 걷는다는 게 이제 일반적인 겁니다. 이러고 이제 폴 케네디라는 사람이 강대국의 역사를 분석하면서 한 거고요. 여기서의 특징이 뭐냐면은 군사적 우위가 경제적 우위보다 더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에 보면은 압도적으로 군사적으로 우위죠. 근데 경제력은 점점 쇠퇴하고 있어요. 경제가 먼저 쇠퇴하고 군사는 나중에 쇠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대국들은 이러한 자신의 군사적 우위를 활용해서 경제적으로 쇠퇴하는 시기를 최대한 지연시키는 것. 이것이 이제 강대국의 전략이다. 이것들이 이제 폴 케네디가 밝힌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 패권적 지위를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경제적 쇠퇴를 지원할 수 있다. 미국에 딱 맞죠? 그래서 미국은 현재 중국에 대해서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가지고 있지만 경제적 우위는 어, 20년 이렇게 되면 이제 역전될 건데요. 군사적 우위는 20년이 아니라 30년, 40년을 가더라도 역전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사적 우위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중국이 부상하는 걸 막는 것이라는 거죠. 군사적 힘을 지렛대로 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군사적인 부분이고요. 그 외에 이제 이걸 우리가 그랜드 스트래테지, 그래서 대전략이라고 그러는데요. 단순한 외교 전략이 아니라 제국들,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들은 그랜드 스트래테지, 대전략, 월드 스트래테지, 지배 전략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는데 그 중에 지배 전략에서 제일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군사 전략과 함께 동맹 전략입니다. 동맹 전략. 그래서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이러한 경쟁국들이 다른 나라와 동맹을 못하도록 하면서 자기 자신의 동맹은 확대해야 하는 것. 심지어 우방국이라고 있는 유럽연합이 다른 나라 동맹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이 러시아와 가까워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인도가 중국하고 힘을 합치면은 미국을 위협할 수 있죠. 그래서 인도가 중국하고 동맹하지 못하도록 인도와 중국이 전쟁하도록 이와 같이 미국은 자기의 동맹을 확대하고 적뿐만 아니라 동맹, 우방까지도 동맹을 확대하지 못하게 그래서 어, 다른 나라는 분열시키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기본 전략. 이러한 미국의 기본 전략은 로마라든지 그다음에 서유럽에서 영국이라든지 이러한 서방 제국주의의 세계 전략, 그죠? 세계 전략을 이어 받은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중국과 러시아인데 향후에 인도도 빠른 속도로 부상하기 때문에 이런 인도까지 포함한 다극 체제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주도권을 유지하는 것, 즉 자신의 단일 패권이 쇠퇴하는 것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것, 이런 방법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적들을 동맹하지 못하게 하고 나는 누구랑 동맹하냐 그러면은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잠재적인 경쟁자가 인도라고 봅니다. 인도. 그래서 그 이유는 좀 이따 말하는데 미국은 인도와 동맹을 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가 동맹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세계 전략은 지리학적으로는 유라시아, 유럽과 아시아죠. 유라시아에서 단일 제국이 나타나는 걸 막는 겁니다. 미국이라는 커다란 나라와 맞설 수 있는 제국은 유라시아의 단일 제국인데
그럼 유라시아에서 단일 제국이 나올 수 있는 세력은 세 세력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그래서 미국의 전략은 중국, 이슬람, 러시아가 그중에 세 세력이 그 두 가지 세력, 두 가지 세력과 동맹하지 못하도록, 러시아와 중국이 동맹하지 못하도록 하고, 중국이 이슬람과 동맹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슬람이 러시아 동맹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고, 이게 가장 큰 전략이고요. 세부 전략은 이슬람에서 하나의 제국, 이슬람 제국이 못 나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알박기로 딱 집어넣어가지고 이란과 사우디가 이렇게 경쟁하게 만드는, 적대 관계에 만드는 이런 것들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최근 사우디가 이란에게 가까워져 가면서 미국의 이러한 동맹 전략이 다소 그 약간 음,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나를 동맹하고 상대방의 동맹을 깬다는 미국의 전략은 지금까지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 인도를 왜 중요시하냐면 인도는 서방 체제를 이식받았기 때문에 서방과 유사하기 때문에 서방과 유사한 나라는 서방을 공격하지 않는다. 이런 자기의 닮을 꼴은 공격하지 않는다. 이렇기 때문에 인도를 중국의 경쟁자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식 혹은 서구식 체제를 확산해서 과거의 적대국, 즉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국식 체제를 받으면 헐리우드 문화를 동경하면 자기가 동경하는 헐리우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적대국이나 경쟁국을 이러한 그 동반자, 자기와 비슷한 이 체제, 정치 문화 체제로 하려는 것.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반자가 늘어날수록 이념 전쟁, 체제 전쟁, 이념 전쟁, 체제 전쟁이 비용이 최소화된다는 거죠. 이건 성공한 게 일본과 독일입니다. 과거 일본과 독일은 제국주의, 파쇼 제국주의죠. 미국은 부르주아 제국주의인데 이 파쇼 제국주의와 부르주아 제국주의들이 대립했었는데 이 파쇼 제국주의, 독일과 일본을 부르주아로 만들었죠. 그래서 서방식 체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본주의, 민주주의, 서구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일본과 독일이 같은 서구 체제인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이런 측면에서 러시아나 중국에도 바로 이러한 자본주의, 민주주의, 인권, 이러한 시스템이나 이념을 전파하면 이들은 바로 이제 자본주의와 인권의 나라인 미국에 대한 공격 의지가 약화될 것이 체제 전환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개혁과 개방을 이끌어내서 서방의 상호 의존을 하게 되는. 예. 서방의 상호 의존을 심화하게 되는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지배계층들, 미국의 그 식자들이 중국에 관한 관점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온건파와 강건파가 있습니다. 온건파는 이제 현실주의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현실주의자들은 중국을 인도와 일본과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의 세력권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현실적으로 세계의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그들과 어떤 공존하면서 균형 전략을 취하면 된다. 왜냐하면 일본이나 인도나 독일과 마찬가지로 중국이 미국을 미국을 제칠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미국 하위에 있는 일정한 그 파트너, 그래서 공존을 하자. 이게 균형 전략입니다. 반면 강경파들은 중국은 과거에 독일이나 일본, 특히 독일이 두 번이나 전쟁을 일으켰죠. 이런 것처럼 결국은 독일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기 때문에 미국의 무력으로 도전하기 때문에 과거에 소련에게 취했던 것 같은 봉쇄 정책을 취해야 된다. 이러한 입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봉쇄 정책을 취할 때는 당연히 그 한국이나 일본이나 호주, 인도, 유럽과 같은 이 동맹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국내 정치 측면에서 미국은 중국이 이 체제 내에 소모전에 매몰되도록
자기 국내 문제가 많으면 국제적 진출이 어렵겠죠. 그래서 국내 문제를 끊임없이 촉발시키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미국이 배후 조정을 하죠. 인권이나 민주주의 문제, 달라이라마 뭐 아주 직접적으로 돈을 주고 있죠. 그다음에 8.10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다 미국이 이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민주화 문제라든지 다 이런 식으로 중국이 내부에서 소모전을 하게 만드는 거죠. 미국 국무부 산하의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 뭐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대외적으로는 중국이 이 주변 국가와 끊임없이 갈등하도록 합니다. 중국이 그 열 몇 개의 주변 국가가 있는데요. 실제로 전쟁하지 않은 나라는 조선, 북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중국은 주변 국가와 다 크고 작은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인근 국가와 갈등하도록 하는 것, 이렇게 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진출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이제 미국의 전략이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성공을 하고 있죠.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필리핀, 그죠? 필리핀, 인도, 호주, 타이완 이렇게 다 되고 심지어 베트남이 그 중국과 전쟁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 베트남과 미국과의 군사적 협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군사적 교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그 중소 분쟁 때 소련이 중국에 대해서 핵전쟁을 하려고 그럴 때 미국이 니네가 소련이 중국에 대해서 핵전쟁을 하면 우리는 중국 편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중소를 갈라치게 하면서 중국과 수교를 했죠. 마찬가지로 중국과 베트남이 전쟁한 이후에 과거에 적국이었던 베트남에게 우리는 니네 베트남을 지지하겠다고 베트남과 중국을 갈라치게 하는 이런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 평화론이라는 거는 서방과 비슷한 체제를 확산시킬수록 전쟁의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점, 자기들끼리 서방끼리의 이런 것들을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인도에 관해서는 사실상 인도의 핵무장을 미국이 미사일 기술과 핵 기술을 사실상 전수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2005년에 공식적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협약을 맺었고요. 그래서 핵 협력 협정을 하면서 미국의 통제하에 일정 부분 핵 무장을 하는 걸 도와주고 있죠. 호주도 마찬가지죠. 호주. 그래서 이와 같이 그 핵 확산에 있어서 미국이 두 가지 기준이죠.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 파키스탄 전부 다 미국의 국익 때문에 핵 확산을 허용한 겁니다. 파키스탄은 이제 중동 전쟁에 파키스탄이 동의하죠. 협력함으로써 그 대가로 핵 확산을 한 거고 이런 식으로 동맹에게 핵 확산까지 하고 있는 이런 겁니다. 마지막으로 잘 알고 있는 이제 경제 블록이죠. 경제 블록을 통해서 유럽에 진출을 중국의 유럽 진출도 그 장난이 아닙니다. 중국의 그리스의 최대 항구 피레우스 항구의 67% 지분을 네덜란드, 뭐 독일 함부르크, 뭐 유럽 곳곳에 중국이 진출하고 있는데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중국과 유럽이 적대 관계가 돼야 되겠죠. 또 중국이 호주의 항구도 조차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과 호주를 적대 관계로 만들어서 사실상 미국이 원하는 대로 현재 그런 행태로 가면서 호주나 이런 데서 이제 중국과의 항구 협력 이런 것들을 이제 무산시키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고요. 또 이제 러시아와 중국을 동시에 견제하는 거는 바로 이제 중앙아시아죠. 그래서 과거에 소련 연방, 그리고 독립국 연합국가 소속의 나라들이죠. 여기에서는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주축이 된 이 상하이 협력기구가 한 편이 있는 거고 이거를 이제 뚫고 나가려는 이제 미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중동 전쟁 때 그 미국에게 군사 기지를 많이 제공을 했습니다. 일단 중앙아시아에서. 그래서 여기서 중앙아시아에도 경쟁을 하면서 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상하이 협력국에 결합하지 못하도록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바마 때 이미 아시아로 돌아가자, 그죠? 아시아 중심 정책으로 선언을 이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제 통상 측면에서는 중국과의 분업은 미국은 지적 재산권과 첨단 과학 기술 분야는 우리가 할 테니까 니네 중국은 값싼 상품이나 만들어서 우리한테 팔아라. 그렇게 우리 서로 협력해서 살자. 이게 미국의 논리입니다.
중국이 미국과 그 협력을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원하는 거는 니네는 값싼 상품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팔면 되잖아. 비싼 거 이런 거, 저기 그 뭐야 첨단 기술 이런 거는 하지 마. 이거를 하는 거죠. 그럼 중국은 반대로 이제 그런 것을 알고 첨단 산업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의 기술 복제를 산업 스파이 활동으로 규정합니다. 후진국 후발 자본 주가는 다 기술 복제래죠. 일본은 독일하고 한국은 일본을 하고 이렇게 다 기술 복제를 하는데 이 기술 복제를 산업 스파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경제적 타격을 주죠. 공급망 전쟁하는 이거는 이미 그 독일과 일본에 대해서 플라자 협정이라고 그래가지고요. 1970년대, 80년대에 일본과 독일의 이 공산품, 공업 제품이 엄청나게 미국에 수출하면서 미국의 산업이 위협을 받자 강제로 환율 조정에 나서서 일본과 독일의 그 경제에 타격을 강제로 주는데요. 이럴 때 이 환율 정책에 그 독일과 일본은 전쟁의 패전국이었기 때문에 정치,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미국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환율 정책, 강제적인 환율 조정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후가로 일본은 미국 말고 대안적인 어떤 수출국, 대안적인 경제 동맹 협력국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의 경제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후퇴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타격을 주고 있는 거고요. 현재 미국이 일본에게 타격을 준 것처럼 중국에도 그러한 타격을 주고 그 중국 대신에 인도로 이제 교체하려는 거고 독일의 경우에는 유럽연합이 있었기 때문에 플라자 협정 이후에 일본보다는 이 타격을 덜 받은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경제는 그렇다는 거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소프트 파워라는 건데요. 이 소프트 파워는 연성 권력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무력으로 상대방의 그 동의를 받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자발적 동의를 이끌어내는 간단히 말하면 우리 어릴 때부터 헐리우드 영화 보면은 남자들은 금발의 여인을 동경하고 여성들은 가슴에 털난 남성들을 이렇게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 맨날 영화에서 그런 것만 봐다 실제로 자기 눈에 그런 서양인이 나타나면 그 서양인을 공격할 리가 없겠죠. 되게 서양인들한테 다정하고 할 거라. 이런 헐리우드 문화 이런 거죠. 바로 중국이 바로 이 중화 문화를 통해서 자발적인 동의를 얻듯이 이러한 헐리우드 문화를 통해서 자발적인 동의를 얻고 이 문화뿐만 아니라 미국식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미국을 닮아가려 하는 것. 이거 바로 이거 소프트 파워라고 합니다. 그래서 헐리우드 영화와 같이 매력적인 문화, 그리고 자유 문화,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요. 뭐 그런 어떤 성적인 부분도 있겠죠. 아주 성적인 어떤 자유로운 문화 이런 것들까지도 민주주의 이런 것들까지도 하나의 어떤 미국식 문화의 힘이고 미국을 닮아가자는 거기 때문에 자기의 롤모델이 미국이 되는 거죠. 그런 롤모델인 미국을 공격할 리가 없다. 미국과 전쟁할 리가 없다는 거. 이게 바로 이제 민주주의 평화로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미국식 모델을 세계에 확산시킬수록 미국은 국가 안보에 유리하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소프트 파워를 바로 이제 어떤 군사적 방법 이외에도 이런 비군사적 방법으로 외교 정책을 관철하는 거를 또 이제 그 스마트 파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프트 파워는 이제 비군사적인 건데 이러한 군사적인 방법과 이러한 비군사적인 방법을 배합을 해서 적절하게 필요할 때는 군사적 방법을 그 다음에 그러지 않을 때는 비군사적 방법을 쓰는 이거를 이제 스마트 파워라는데 이건 힐러리 클린턴 국무부 장관이죠. 이제 힐러리 때 많이 그 활용했던 그런 주로 이제 민주당이 주로 많이 그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미국의 그 이 전략을 봤고요. 그렇다면 우리 이제 현재가 그 신냉전이냐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현재 미국과 중국은 분업 체제에 있습니다.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러시아는 미국이 주는 돈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엘치는 선거 때만 되면 미국이 돈 줘서 그 지지율 높여주고 선거할 때는
미국의 그 전문가들이 모스크바에서 선거 캠프를 차려가지고 엘친을 당선시켜줬어요. 그리고 중국은 세계 분업 체제, 사실 말해서 수출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게 사실은 이제 미국에 많이 따랐죠. 사실은 미국의 굴종적인 부분이 많이 가서 미국 단일적인 신자유 체제를 쭉 가져가지고 미중러가 분업 체제가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이 분업 체제가 균열이 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업 체제가 균열이 나는 일 아까 말한 것처럼 특히 중국이 미국을 쫓아오기 때문에 과거에 그 경공업 중국 이게 깨지고 있는 거죠. 이거를 계속 유지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분업 체제를 파탄시키려는 게 미국의 목적이 아니라 분업 체제를 유지하되 중국을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에 묶어두려는 거죠. 그리고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나오려는 거. 바로 여기에서 어떤 그 분업 체제의 조정 관계가 있다는 거지. 미국이 무슨 뭐 중국과 혹은 러시아와 냉전 체제로 간다.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나빠진 것 같지만 실제로 미국과 중국의 교역량은 늘어나고 있답니다. 이렇다. 자기들끼리는 이러한 경제적인 협력을 하면서 밑에 있는 나라들한테는 줄서기를 하죠. 마치 조직 깡패들끼리 저기 서로 술 마시고 저기 건배하면서 그 밑에 있는 깡패 부하들은 바깥에서 서로 칼부림하는 것처럼 미국과 중국은 서로 저기 분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러시아와 전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에서 그 반란이 일어났을 때 미국이 제일 먼저 전화 걸어가지고 우리는 그 반란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우리를 의심하지 말라. 그래서 미국이 러시아나 중국과 직접적으로 군사 충돌하는 건 두려워하지만 밑에 다른 나라, 그렇죠? 깡패들이 그러죠. 두목이 직접 나서지 않고 밑에 나서지 그런 형태로 해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은 그 자체가 냉전이 아니지만 그 밑에 있는 하류 동맹 국가들에서는 냉전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유럽과 남코리아, 우크라이나, 대만의 줄서기를 강요하고 있고 미국과 한국, 그죠? 그다음에 유럽과 그 러시아 이런 이간질 무력 충돌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세계적 차원에서는 냉전 체제가 아니지만 하위 동맹, 우크라이나, 한반도, 대만 이런 데서는 이제 국지적 냉전이 조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그 세계적 정세와 한반도와 같은 국제적 정세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중로는 분업과 경쟁이지만 한국, 대만, 우크라이나에서는 냉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의 세계대전을 원하지 않지만 동유럽과 동아시아에서는 국지전을 끊임없이 조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당연히 지금까지 이제 그렇게 왔죠. 북의 핵무기 때문에 코리아에서 뒤에 나오겠지만 전면전의 위협이 사라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전면전 위협은 사라졌지만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려고 끊임없이 하죠. 그래서 전면전이 아닌 군사적 충돌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고조시키고 있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윤석열이 그 대만 분쟁에 개입할 수 있다고 그랬죠. 대만 문제죠. 대만 문제에서는 이제 대만 독립 문제인데 현상 유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현상 유지에 대해서 각자 그 자기 나름대로 하죠. 중국은 미국이 현상 유지를 깨라고 하고 있다. 대만의 독립을 부추기고 있다는 거고.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 현상 유지를 깨라고 하겠다. 대만을 그 침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서로 현상 유지라는 건 찬성하지만 상대방이 서로 현상 유지를 깨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바로 윤석열이 중국에 대해서 그 현상 유지를 깨려고 하는데 현상 유지가 깰 때는 어떤 국제적인 사회의 어떤 개입이 불가피하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대만 분쟁에 개입할 의사를 가지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그 독일에 있는 미군 부대에 있죠. 우크라이나에 바로 포탄을 조달하기 어려우니까 독일에 있는 미군 부대에게 30만 발의 포탄을 줬다 그러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회해서 실제로 살상 무기를 이미 주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국에서의 이 훈련, 한국에서의 군사 훈련도 심각한데요. 그 한미 양군이 과거에 이제 팀스프리트에 원산을 가정해서 포항이죠. 포항에서 상륙 작전을 합니다. 4단급 규모로. 근데 이
그것이 팀 스피릿에 중단됐었는데 최근에 와서 다시 이제 포항에서 북을 침공하는 사단급 공격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하는 거는 아까 말했처럼 북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면전은 못하지만 전쟁이 안 일어나는데 이런 대규모 전면전 훈련하는 이유는 서방의 봉쇄로 인해서 자원이 부족한 북이 이 한미일 훈련에 대응하려면 엄청난 자원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앞뒤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 경제 발전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중국에 대해서 대만 문제라든지 그 남중국해 문제라든지 이런 군사 분쟁에 대응을 하냐고 군사비를 많이 쓰게 만들죠. 그럼으로써 경제 발전을 못하게 하는 거죠. 소련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엄청난 경제력으로 소련에 대해서 무한도에, 그죠? 무한도의 무기 경쟁을 함으로써 군수 산업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경제 발전을 못하게 하는데 바로 북에 코앞에서 하는 군사훈련은 북이 바로 이 군사훈련에 대응함으로써 자원을 경제발전, 사회발전에 쓰지 못하게 함으로써 북의 인민들의 불만을 만들게 해서 체제를 취약하게 만들려는 이러한 겁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데 미국의 전쟁 계획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게 북의 코앞에서 하는 침공훈련은 미국의 전쟁 계획에 하면은 훈련이 아니라 전쟁입니다. 이게 저강도 전쟁 계획이라고 해서 아예 전쟁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나올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반도에서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중국과 러시아를 봉쇄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이죠. 근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미일 군사동맹 하는데 한미일 군사동맹은 전혀 진척이 안 되다가 겨우 한 발자국이죠. 한일 군사정보협정만 겨우 한 발자국 됐고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80년 동안 미국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 이거를 완성시키려면 한일 군사동맹이 돼야 되는데 민족 문제죠. 과거사 문제로 한일 군사동맹이 전혀 진척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왜 니네 과거 문제로 그러냐. 지금 니네 빨리 해가지고 한일 군사동맹에서 한미일 군사동맹에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에 대응해야 되는데 왜 옛날 일로 그러냐. 왜 독도 가지고 그러냐. 독도 그냥 차라리 없애보든지, 뭐 이렇게 독도 문제라든지 군대 위안부라든지 이런 거 빨리빨리 해라 하고 압박을 주는데 바로 이제 일본한테보다는 한국에 더 많은 압박을 줬기 때문에 독도 문제라든지 박근혜 군대 위안부라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한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바로 윤석열 정부도 바로 지금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하는 거 뭐냐면 한국과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정리해서 한국과 일본이 군사 협력을 발전시켜서 군사 동맹으로 나가서 한미일 군사 동맹을 완성하려는 이러한 미국의 외교 전략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일본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미국의 한국에서의 전략이나 이러한 것들을 좀 보면은 첫 번째 미국인 그 한일 정권 수립기에 그러니까 2차 대전 끝나고 나서죠. 수립기에 자신의 요구에 복종하느나 한국에서 일본에서 일본의 전범 처리 그다음에 한국 남해 친일파 청산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잖아. 과거 불문 우리 미국에 도움만 주면 과거 불문이라죠. 물론 전범은 일부는 처리했지만 대다수 전범들은 처리하지 않고 친일파도 청산되지 않고죠. 바로 이것이 한국과 일본에서 지금까지 내부 갈등으로 남아 있는 거고 이러한 관계가 묘하죠. 일본의 전범 남아 있는 전범과 한국의 친일파들이 알게 모르게 서로 협력하는 거죠. 이제 박정희가 아주 대표적인 그런 거죠. 그래서 미국은 친미를 포병하는 전범들과 친일파, 일본의 살아남은 전범들과 그 한국의 친일파들이 결국은 친미 세력이 돼가지고 이 미국의 한일 동맹을 추진하는 거에 협력하고 있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근데 웃긴 거는 이제 일본에 남아있는 그 전범들이 우리 소는 이제 친한파라 그러죠. 한국을 친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실제로는 미국의 전략에 따라서 한일 군사동맹을 통해서 한국을 일본의 하위동맹으로 하려는 거죠. 옛날 과거와 같이 한국에 그 진출하려는 이러한 제국주의자들의 후손들인데 우리는 그거를 친한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의 전범들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일본은 일본에 대해서 미국은 핵심 전범을 처형을 하고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해서 일본 내의 친미 정권을 영구화를 했죠. 그리고 일본에게 그에 대해서는 핵
핵 투하했는데 원자력 피해에 대한 보상도 청구도 못하게 해. 즉 미국은 핵 투하의 피해에 대한 면제를 받았습니다. 이 조약에 따라서 자기는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의 국익을 관찰한 반면에 과거 일본의 폭력 통치나 수탈, 전쟁 범죄, 과거사에 대한 한국의 요구는 묵살하고 이를 문제 삼지 못하도록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 나와 있는 과거사 문제가 다 그런 겁니다. 미국이 자기네 거는 해결하면서 한일 관계 우리 거는 요 종전 이후에 해결하는 걸 막았다는 거죠. 독도 문제도 보면은 다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실현하기 위해서 친일파 문제를 한자 과거무사 문제 때문에 한일 관계가 잘 안 풀리잖아요.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권에게 끊임없이 압박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박정희, 그렇죠. 전두환, 뭐 이명박, 박근혜처럼 국내의 지지 기반인 윤석열도 마찬가지죠. 국내의 지지 기반인 낮은 이 정권들은 자기 자신의 지지 기반을 해외, 미국이나 일본에 두기 때문에 결국은 친일파 문제, 과거사 문제에서 미국이나 일본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도 다 그런 거죠. 네 번째는 미국이 일본을 중로 봉쇄의 병참 기지로 살았죠. 그리고 한국은 전쟁터, 야전 기지로 삼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의 이제 방공 쇼도 경제 성장을 했죠. 대만이나 뭐 서독과 똑같은 거죠. 이러면서 한국과 일본을 경제 공동체로 묶었습니다. 미국이 한일 군사 동맹은 실패했지만 한일 그 경제 동맹처럼 만든 건 성공했어요. 그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국과 일본, 미국이 삼각 무역을 했는데 한일 간의 경제 공동체를 묶어내는 건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까지 군사, 정치, 외교 분야와 달리 이 부분에서는 한일 관계가 별로 개선되고 있지 않죠. 근데 경제 분야에서 한미일의 공동체 구축은 나름 성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자본들은 미국 자본 아래에서 서로를 갈고 한국 자본과 일본 자본은 서로 필요하게 됐죠. 그 우두머리는 미국 자본이고. 다시 말해서 정치 군사적 면에서는 성과가 없었지만 경제적인 면에서는 성과가 있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과 미국의 자본, 한미일 자본들은 한미일 군사 동맹이라는 이러한 삼각 동맹을 이거와 이해를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본가들, 그죠? 재벌과 같은 이런 자본가들과 한미일의 집권 세력, 그리고 정치적 이해관계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갖고 있어서 바로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려는 이러한 바로 밑으로부터의 힘, 경제적 힘은 바로 한미일의 이러한 그 자본가들이고 이러한 자본가들은 서로 그 동맹 관계를 맺게 된 거는 미국이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한일 군사동맹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했던 과거 사례들을 이건 사례니까 그냥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박정희 때죠. 이승만, 박정희. 이승만 때가 이제 제일 중요한데 이승만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반공을 내세우면서 친미를 해야 되는데 바로 직전에 일본에게 식민지를 당했기 때문에 반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승만의 문제점. 친미와 반일을 같이 한다. 이거요. 근데 그거 같이 할 수가 없죠. 친미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반일이 문제가 돼요. 반일을 하면은 미국은 일본하고 한국하고 가까워지라는데 이승만이 반일을 하는 거죠. 바로 미국이 제일 싫어하는 이승만이 된 거죠. 그래서 이승만의 이러한 반일 정책 때문에 미국은 뭐 그 이승만을 제거하려는 여러 가지 그 계획을 짜고 일부 걸 실행을 하기도 하죠. 그런 것들이 다 역사에 이미 나왔던 거고요. 뭐 독도 문제도 역시 일본령이라고 인지를 하고 한국 영토가 근거가 없다고 한국 정부에 얘기를 했고요. 이런 식으로 그 라이언 커트 락스가 이제 그 바위섬에 가는 건데요. 이거를 이제 에, 독도만큼은 한국에 애속시키지 않고 일본 영토로 남겨뒀다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관계들입니다. 그리고 에버레드 계획이 이승만 제거 계획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승만이 북진 정책을 하는 이유는 북하고 전쟁을 해야지만 미국의 지지와 미국의 경제 협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북진 정책으로 통일할 능력이 없죠. 군사력도 하나도 없는데 맨날 전쟁 얘기한 거는 전쟁을 해야 미국한테 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하고 똑같죠. 전쟁할수록 젤렌스키 일당들은 조에 달하는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답니다. 이승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미국이 그걸 싫어했고요. 그다음에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지 않는 이런 문제 때문에 육군 참모총장을 동원한 그 이승만 제거 계획을 했다는 거고요. 박정희 때는 이제 베트남 전쟁 문제가 있죠. 베트남 전쟁에서 이제 공산 세력이 진출을 하고 1964년 중국의 핵실험이 성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 한국과 일본을 더 가깝게 한일 동맹을 조속하게 맺어야 될 국제적 정세가 조성됐기 때문에 미국이 엄청나게 그 압박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베트남전 파병 결정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미국은 한국에게 야 한일 국교 정상화에 내가 니네 편 들어줄게. 베트남에 그 파병을 하면 지금까지 교착되어 있는 한일 국교 정상화할 때 니네 편을 들어줄게. 일본 편이 아니라 니네 편을 들어줄게. 이런 방식으로 해서 국교 정상화를 강행을 시켰다는 거. 그 과정에서 미국이 한국이 말을 안 들 때는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사서 그 압박을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쭉 나왔고, 박정희는 다만 경제발전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독도 문제와 같은 귀찮은 문제를 빨리 떨쳐버리려 했다는 거죠. 그래서 독도를 폭파해야겠다. 이게 사실은 김종필 말이라고 하는데, 김종필 말이 아니라 박정희가 했던 말이랍니다. 독도를 폭파하겠다. 그 말을 했던 거냐면, 65년 한일 수교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미국에서 미국 측 대통령이 강하게 압박을 하니까 이 복잡한 문제 독도를 차라리 이 폭파하자는 결국은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요구에 따라서 독도 문제를 현상 유지하겠다. 현상 유지하도록 해서 1965년에 독도 밀약을 체결했다는 거죠. 그래서 독도 밀약의 내용은 뭐냐면 야 니네 일본은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그래. 우리 한국은 우리 서로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자. 그 대신 서로 반론하지 말자. 싸우지 말고 각자 우리 땅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똑같은 이 협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김영삼 정권 때는 이제 이 대미 관계, 대일 관계의 악화가 있어가지고 특히 이제 어, IMF죠, IMF. IMF 시절에 미국이 일본을 통해서 한국을 도와주는 거죠. 클린턴이 김영삼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니네 이제 망했어, 니네 나라. 이제 구조조정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김영삼이 미국한테 돈 빌려달라니까, 야, 나한테 돈 빌려 가기 전에 먼저 일본한테 돈을 빌려. 그래서 일본에게 굴욕적으로 해서 일본의 돈을 받아가지고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좋게 만들려는 이러한 형태라는 거고, 이러한 것들은 이제 그 이후에 이 외교 관계에서 나타났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일본에 방문을 해서 이러한 그 한국에 대해서 돈을 빌려주는 문제, 이런 부분을 한일 관계의 개선에 잣대로 쓰라고 이렇게 했다는 것들이 이미 다 나온 이 얘기들입니다. 김대중 때는 이제 어, 망명 기간 동안에 미국도 망명하고 일본도 망명했죠. 양국의 지도층과 밀접한 관계를 맞이했고, 또 김대중 직전에 김영삼 때 구제금융을 맞이하면서 신자유주의를 어쩔 수 없이 도입하겠다는 그런 정세가 형성된 거죠. 그래서 김대중 때야 이제 미국과 일본의 요구를 순응하면서 미국이 제일 원하는 제3세계 지도자가 바로 김대중입니다. 폭력을 통해서 통하지 않고도 친미, 그죠? 친미 관계를 형성하고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김대중. 김대중이 뭐라 그러냐면 외부로부터의 과거사 청산을 강요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하죠. 일본 국민과 정부가 과거를 어떻게 반성하고 청산한지에 따라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알아서 할 문제지 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주장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유명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과만 하면 오부치가 사과하면 과거 문제에 대해서 별로 개념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죠. 윤석열이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오부치 선언은 최소한 형식적으로 사과는 있었지만 이번에는 사과조차가 없었던 거죠. 노무현 때 와서는 이제 독도 문제가 많이 불거지는데요.
일본이 독도를 측량하려고 하니까 노무현 정부가 물리적으로 차단을 하려 했어요. 이거를 보고 미국 대사가 일본이 국제법적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데 한국이 왜 그러냐 이거를 막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이제 한국이 독도에 대한 그 해양 조사 활동을 할 때 미국이 역시 이거를 막았다는 거. 이건 뭐냐면 이제 가만 놔둬라. 일본은 니네 땅이라고 하고 한국은 니네 땅이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상대방이 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형태로 미국의 입장이라는 거고요. 이명박 때는 이제 2008년 총선 초기에 이명박이 압승을 했죠. 총선에서. 대선에서도 압승했죠. 정동영이 20 몇 프로 나왔고 이명박이 압도적이었고 총선에 이렇게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이명박은 이 힘을 가지고 일본과 그 관계를 개선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협정 체결, 그죠? 그리고 이제 독도 방문, 뭐 그 수화프 연장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광우병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지율이 폭락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상실하게 되면서 이명박이 바로 이러한 것들을 이제 포기하게 되는. 그래서 이 박근혜 때 해를 했던 게 사실은 이명박 때 이미 정보협정 체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돼 있으면서 그래서 처음에는 친일적인 모습으로 갔다가 이것들을 갖다가 보류하게 되고 후퇴하게 되면서 나중에는 이제 독도까지 방문하는 오히려 이제 거꾸로 된 이런 모습을 하게 되면서 이명박 때도 결국은 미국이 원하는 한일 간의 관계 진척이 진행되죠. 결국은 박근혜 때 이제 이런 것들이 진척되죠. 한일 군사 정보 보호협정이 이미 미국의 압력에 따라 체결됐고 해외에 이 보도에 의하면은 다 미국의 압박을 받다고 다 이렇게 그 대외 통신이라든가 해외 통신에서는 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는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려면 첫 번째 단계가 한일 그 정보 보호 협정이었다는 거죠. 그 미국의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사일 방어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인 거고 오바마 때 와서 중국의 패권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서 아시아 전략 핵심 요소인 한미 결속에 장애가 되는 한일 갈등을 조속히 해결해야 된다고 압박을 넣었다는 거고요. 위안부 협상이 제도화된 건 2015년 박근혜가 방미했을 때죠. 꼭 한국 대통령이 미국에 가면 하나씩 이제 그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오바마가 이런 것들 압박을 했기 때문에 박근혜가 졸속적으로 이 군대 위안부 협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보도에 의하면은 미국의 대일본 교섭 도쿄에 있는 주일 미국 대사관을 거점으로 해가 전문 협상팀이 꾸려져가지고 모든 채널을 통해 무슨 말이냐면 한일 간의 협상을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미국이 뒤에서 협상팀이 있어가지고 미국이 다 협상하고 한국과 일본은 거기에 동의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다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대사관 내에 특별팀이 꾸려져가지고 위안부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미국이 했다는 거죠.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박근혜 정부의 여파로 인해 가지고 국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추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분리 정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북의 핵미사일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본과 협력하지만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과 협력할 수 없다. 분리 정책. 당연히 이명박과 박근혜 때의 그런 후유증을 보고 문재인이 이제 그런 것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쭉 있어 왔다는 거고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그냥 한 게 아니라 조건부로 유보했다는 거죠. 외신들이 이러한 변화는 미국의 지속적인 설득과 압박이라는 모든 대부분의 다 외신들이 다 그렇게 보도를 합니다. 2019년 8월에 한일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후 한국 정부가 독도 방어훈련에 돌입하자 미국이 또 여기서 이제 개입을 하면서 이걸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면서 미국이 독도 문제에 관해서 한국 행동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지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독도 문제를 부각시키지 말라는 거죠. 미국의 입장은 그것 때문에 한일 관계가 악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고 윤석열 정권에 있어서 이제 윤석열이 일본에게 그 유화적인 제스처를 하는데 이거는 미국에 대한 거예요, 미국. 그래서 이제 다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한국과 일본이 친해져야지 한일 동맹을 맺고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하기 때문에 미국의
강압에 의해서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본에 가서 어떠한 굴욕적인 것을 했는 건지는 이제 우리가 이미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반복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제 그 윤석열이 갔다 와가지고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 강화, 북의 핵무기죠. 북의 핵무기에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한미일 간의 핵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이렇게 되죠. 그리고 처음에는 차관급이었는데 최근에 미국 상원에서 장관급으로 격산시키자는 거죠.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핵 억지력에 관련된 새로운 협의체. 그러니까 한미일 군사 동맹이 진척이 없죠. 그 정보 협정 여기에 머물러 있는데 한미일 군사 동맹이 북핵을 대응한다는 그러한 핑계 아래 그핵 억지력에 관한 핵에 관한 새로운 협의체 창설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것은 미국이 호주에 대해서 핵 잠수함의 기술 전수를 하는 것과 보다시피 결국은 북을 핑계로 해서 쿼드에 한국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이 바로 핵전쟁까지도 고려하는 그 중로 봉쇄 정책, 물론 거기에 이제 북도 들어가겠죠. 어쨌든 미국이 원하는 그러한 그림에 한 발자국 앞서 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쭉 우리가 볼 때 그 반일 투쟁이 왜 중요하냐면은 사람들은 잘 모르죠. 반일 투쟁이 야 민족주의 투쟁이다. 야 민족주의자들이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 그게 잘못 알고 있는 거라. 반일 투쟁의 핵심은 일본에 대한 투쟁이 아니라 미국에 대한 투쟁이에요.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을 친하게 만들어서 한일 동맹을 만들어서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하겠다는 게 미국의 꿈이에요. 80년 된 미국의 꿈. 80년 동안 그 꿈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국과 일본이 친해지면 그게 가능한 거고 한국과 일본이 친해지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한 거죠. 반일 투쟁은 바로 과거사 문제에 대한 민족 감정을 부추김으로써 한국과 일본이 안보 협력을 하는데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일 투쟁은 겉으로는 일본에 대한 투지만 실제로는 미국에 대한 투쟁이고 미국의 한반도 지배 전략에 대한 투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일 투쟁을 무슨 뭐 저기 군대 위안부 문제라든지 뭐 독도 문제를 전근대적인 무슨 민족주의 운동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나 국제 정세를 모르는 얘기다. 그래서 반일 투쟁은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미국과 친미 정권을 궁지에 몰아넣죠. 왜냐하면 일반 대중의 반일적인 정서를 이용하니까. 그리고 이 반일적인 정서에서는 일부 보수 세력도 이 반일 전선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 세력에 보여 있는 친미 친일 전선에서 일부 보수 세력을 떼어낼 수 있는 이러한 전민족적인 투쟁이고 미국의 동북아 패권, 즉 한미일 군사동맹을 맺으려는 반제국주의 투쟁이며 한미일 독점 자본의 단합, 그죠? 한미일 군사동맹에 부으려는 한미일 독점 자본의 담합에 대한 반신자의 투쟁이고 약한 고리, 한미일 관계, 한미일 군사동맹에서 가장 약한 고리를 끄는 게 바로 반일 투쟁이라는 겁니다. 반일 투쟁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저한테 이제 최대한 30분, 1시간 30분을 했으니까 제가 한 시간 한 20분, 8시 반까지 마치고 나머지는 이제 뭐 다 그냥 뭐랄까요? 그냥 이 스토리가처럼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전쟁 위기를 봅시다. 그 한반도에서의 전면전의 문제를 보는데 일단 현대 전면전 예, 현대 전면전을 보겠습니다. 현재 전면전의 특징은 2003년 이라크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교해 볼게요. 자, 이라크 전쟁은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방공망을 피할 수 있는 스텔스 전투기로 그 바그다드 그 대통령국이죠. 이런 데를 요충지를 정밀 폭격을 해서 방공망을 무력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규모 폭격을 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바그다드를 폭격했고요. 토마호크 1000기. 토마호크 미사일을 1000발을 발사했답니다. 1000발을 일주일 안에. 그리고 전투기 320대를 동원해서 1000회를 공습해서 쑥대밭을 만들어요. 처음부터 후세인을 죽이려고 그런 거죠. 이런 형태로 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지휘부와 통신망을 붕괴하니까 이라크의 군대가 정규군 53만 명, 예비군 65만 명인데 지휘 능력을 상실하니까 부대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겠죠. 그래서 부대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대규모 군사작전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공망이 와야 되니까 미국은
대낮에도 전투기, 공격 헬기, 미사일을 통해서 먼저 이라크의 탱크 같은 중화기를 무력화시키고요. 그 연합 군대들이 진격을 하는데 진지를 구축하지 않고 차량을 통해서 전격전을 합니다. 그리고 차량이 가기 전에 그 앞에 이라크에 뭐 탱크나 중화기가 있으니까 먼저 공격 헬기를 앞에 보내가지고 공격 헬기로 대규모 군대라든지 중화기를 무력화시키고 차량을 통해서 전격전을 하는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그를 해서 작전 4일 만에 600km를 돌파해 바그다드 100km까지 진격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엄청난 물량 공세를 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우크라이나 전쟁 어땠냐면 푸틴이 전선을 4개의 전선으로 확대했어요. 그 수도뿐만 아니라 남부, 뭐 동부, 북동부 4개 전선으로 전선을 확대했고 실패죠. 화력을 집중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이라크의 미국 전전을 본따기는 본땄어요. 전쟁 이름이 뭐냐면 썬더런이랍니다. 썬더런. 천둥과 같이 달려나간다. 이라크 전쟁과 같은 기동 작전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실제 내용은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막강한 화력을 그 수도에 집중적으로 해서 수도의 방공망을 와해시켜야 되는데 그 아까 말했지만 병력뿐만 아니라 화력도 분산했고 그래서 수도의 방공망이 붕괴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수부대가 일진이 수도에 진입했고 본대를 태운 공수부대 비행기가 격추가 됩니다. 그래서 방공망을 와해시키는 걸 실패했습니다. 전선이 너무 확대됐고 그래서 러시아 전쟁의 목표가 뭔지 모르겠어요. 뭐 그 젤렌스키를 죽이려면은 대통령국에 압도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수도를 하려면 수도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동부를 하려면 동부만 해야 되는데 이게 화력과 병력을 분산시켰다. 저는 그 전쟁 전에도 제가 이제 밝혔지만 동부 해방 전쟁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면에 대한 그 전쟁 이런 전쟁을 한 거는 푸틴의 실책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부 해방인지 수도 함락인지 젤렌스키를 제거하고 그 친러 정부를 세우겠다는 건지 전쟁에 대한 목표가 불분명했다는 거.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실패했고 결국은 동부 해방 전쟁으로 처음부터 동부 해방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결국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고 남북에 보게 되면은 결국은 한반도에서 전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냐를 보는데 미국의 작전 계획을 볼 수가 있죠. 미국은 전 세계에 통합 전투 사령부를 두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의 남부 사령부는 어디를 방어하는 걸까요? 미국의 남부 사령부니까 미국의 남쪽 지방을 방어하는 거, 그게 아니라 중남미를 방어하는 겁니다. 중부 사령부는 미국의 중앙을 방어하는 게 아니라 중동과 아시아를 방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전 세계를 10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다 사령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사령부들은 통합사령부이기 때문에 미국 육군참모총장이 아니라 거기에서 5개의 군대죠. 5개 육해공군, 그 다음에 특수전, 수송사령부, 사이버까지 다 하면서 한꺼번에 다 하는 거죠. 한꺼번에 거기서 작전을 하는. 태평양, 그리고 이제 그 작전도 지역마다 달라요. 태평양에서는 해군을 중심으로 하고, 유럽에서는 육군을 중심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미국의 작전 계획은 3가지. 첫 번째 작전 개념이니까 이제 추상적인 거죠. 두 번째 작전 지휘관이야. 지휘관들이 부대를 어떻게 지어요. 세 번째 작전 수행은 세부적인 걸로 다 이렇게 짜져 있어요. 전부 다 작전이 다 짜져 있고 이런 것들을 따라 합니다. 그 작전은 다 번호가 있어요. 지역마다. 인도 태평양은 5,000번대의 작전 지역이고 유럽은 4,000번대, 핵전쟁은 8,000번대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태평양에 관련돼서 이제 한국과 관련된 걸 보면은 오플랜 5015는 지휘부 제거, 기습적인 선제 타격, 5026은 외과 수술적인 폭격, 5027은 전면정, 5028은 국지적 도발에 대한 거. 그다음 5029는 조선 붕괴 후의 사회 처리, 5030은 조선 붕괴를 촉진하는 저강도 아까 말했죠 끊임없는 그 북앞에서의 군사훈련이라 그랬죠. 이게 다 저강도 전쟁이에요. 전쟁 계획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코리아 반도의 핵전쟁은 계획은 이제 8022 이렇게 식으로 다 이미 다 전쟁 계획에 따라 다 진행되고 있는 거고 그 중에 계획 중에 하나를 보면 외과적 수술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근데 외과적 수술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잘못 알고 있는 외과적 수술이 그러면 과연 외과적 수술이 어떻게
진행되는 거지. 쪽집게가 1994년 클린턴 대통령이 하려다가 막판에 못한 거죠. 그래서 외과적 수술이면 정말 쪽집게로 아픈 데만 딱 집어내는 거냐? 과연 그런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쪽집게에서 중요한 거는 쪽집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북의 반격을 저지하는 게 중요하죠. 쪽집게로 핵기지를 타격을 했다 하더라도 북이 반격을 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쪽집게에서 중요한 건 쪽집게로 북을 어느 부분을 도려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북의 반격 능력을 제거하는 게 쪽집게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반격을 저지하기 위해서 지휘부, 군사령부, 방공망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하게 되면 어떠냐면 첫 번째는 방공망을 피하기 위해서 스텔스 기능을 가지고 정밀 폭격을 하고 토마호크 미사일을 쏘는 거고 그 이후에 이제 대규모 B1, B2, B-51을 통해서 대량 폭격을 하는 건데 주로 정밀 유도 폭탄을 하게 되는데요. 미국이 이제 A형 연습을 하는데 미 공군만으로도 쪽집게 그 폭격을 하기 위해서 1,000개의 목표물에 동시에 저기 정밀 유도 폭탄을 발사하게 돼 있어요. 1,000개. 첫 번째로 보면 이제 B2 스텔스 폭격기가 보통 2대에서 4대인데 한 대당 정밀 폭탄이 16개씩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4대에다 이렇게 하다면 이제 30에서 60개 이런 정도로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게 먼저 가서 방공망을 어느 정도 무너뜨리면 나머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B1이라든지 B50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날아가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B50이다 그러면은 B50이 한 대당 18개의 정밀 폭탄을 가지고 12대가 날아가면 216개. 이런 식으로 해서 정밀 폭탄을 하는데 F-16까지 다 동원해서 하면 한 번에 이제 또 반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비행기가 예를 들어서 B2다 한 번 가는 거죠. 모든 비행기들이 한 번 갈 때 할 수 있는 그 정밀 폭탄 타겟이 800개 내지 944개라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또한 미국 공군만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해군까지 동원해야 되는데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 항공기 여기만 해도 90대가 있고 여기 항공기뿐만 여기뿐만 아니라 또 항공모함 칼빈스호 그리고 순양함, 구축함, 잠수함 등에서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해요. 항공모함 한 대에서만 토마호크 미사일을 400개를 발사하게 되게 있습니다. 이게 다 적정 계획에 나와서 이게 바로 외과 수술에서 한 거 말이 외과 수술이지 육군 그죠? 육군을 보내서 육지전 전면전을 안 할 뿐이지 공중전에서는 결국은 주요 모든 시설을 다 적의 사령부는 타격하지 않지만 반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외과 수술 작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외과 수술을 계속해서 북에 대해서 위협을 하고 있죠. 소위 말하는 전략자산이라는 게 이런 거죠. 그래서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가까이 할수록 북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외과 수술하겠다 이런 이제 협박을 하는 겁니다. B-52 장거리 폭격기를 본토에 있다가 과매하기도 하고 또 이제 이런 전략 무기를 심지어 한반도에 들어오기도 하고 요번에 들어온 게 어때요? 잠수함 170m의 잠수함이죠. 최대 잠수함. 여기에 동시에 그죠? 핵을 포함한 전략 미사일을 동시에 수십 기를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잠수함, 핵 잠수함도 들어왔죠. 이미 지금의 F-22 전투기의 전신이 F-117인데 과거에 이제 군산에 6대를 배치해. 이런 식으로 해서 넣었다가 뺐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전면전에 보면 아까 나왔죠. 전면전의 처음에 초기 형태는 똑같죠. 대규모 폭격을 하는 거는 다 똑같고요. 전면전에서의 아까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대규모 육군이죠. 대규모 병력을 갖다가 가지고 미국으로부터 본토로 날아오는 이걸 이제 FTX 그죠? FTX 대규모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이죠. 그래서 대규모 예서는 뭐냐면 미국의 50만에서 60만 정도 되는 병력을 한국에 얼마나 빨리 가지고 오냐. 그리고 이들을 얼마나 잘 배치를 하냐. 이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북에 상륙 훈련을 해가지고 북을 어떻게 점령하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상륙 훈련은 쌍용 훈련이라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전구 훈련이 최근에 부활돼. 전구 훈련이라는 거는 한반도 전체를 전쟁터로 가정하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면전 훈련이라는 거죠. 전면전 훈련. 그래서
당연히 전략폭격기나 원자력 잠수함 등이 동일되고 심지어 그 일본과 동해나 서해에서 일본과 세 개 나라가 연합으로 훈련을 하고 최근에는 호주, 뉴질랜드까지 온다는 거죠. 뭐냐면은 이제 한미일 삼각이 아니라 호주, 뉴질랜드 최근에 윤석열이 나토 얘기했죠. 나토에 뭐 군사훈련도 같이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이미 그 호주나 쿼드 해당되는 호주나 뉴질랜드 군이 참석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나토 지난번에 영국 그 해군이 한번 왔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나토 군대까지 참여하는 이런 형식의 그 군사훈련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냉정하게 말하면은 북중러대 그죠? 북중러대 미국과 미국 동맹으로 하는 이러한 전선이 형성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사후 처리 전쟁 계획은요. 북한에 대량 난민이 발생하는 거고 이 난민 처리는 한국군이 담당하고 핵무기 처리는 미군이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화학무기는 역시 한국군이 담당하고 이런 식으로 다닙니다. 정해져 있어요. 저강도 전쟁은 이제 군사훈련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해서 그래서 북한 공군기들이 충격하게 만들어가지고 연료를 낭비하는 겁니다. 북이 다 돈 주고 사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 비싼 비행기 연료를 낭비하고, 그다음에 일반 레이더로서는 그 스텔스를 잡을 수가 없어요. 스텔스가 잡히면 조그만 새처럼 잡히는데 이 스텔스를 잡는 레이더를 하려면 엄청난 전기료가 엄청난 에너지가 돼요. 평상시엔 꺼놓는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기습적으로 스텔스 비행기가 뒤에 나오는데 북한 영공에 들어오면 북이 알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 한국에서 전략자산이 날라오면은 북은 그게 언제든지 자기 영공에 들어오기 때문에 엄청난 에너지와 돈을 들어가면서 그 레이더를 켜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자원을 소모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엄청난 자원이 있기 때문에 북이 지칠 때까지, 그죠? 소진할 때까지 가겠다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미국의 전략을, 당연히 이제 북은 이제 그 핵으로서 근본적으로 전쟁 위협에서 벗어나겠다는 거고. 그리고 북의 이제 핵무장 이후에 미국의 관계는 뭐 아까 말했죠? 지금 그 북의 핵무장은 다 돼 있는데 안 돼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 이제 뭐 다탄두 미사일 뭐 각계 요격 극초음속 이미 다 그 시험에서 다 돼 있어요. 안 돼 있는 거 뭐냐면 핵잠수함. 핵잠수함은 설계도가 나와 있죠. 2021년 노동당 대회에서 핵잠수함 설계도가 나왔다고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해서 설계도 나와서 만드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군 정찰 위성은 요번에 실패했죠. 요 두 가지 빼고는 뭐 다 있어요. 특히 회피 기동이 가능한 그 극초음속 미사일. 여러분 있잖아요. 탄도 미사일이라는 건 뭐냐면 포물선을 그려가지고 일정한 그 궤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요격하기 쉽죠. 일정한 궤적.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궤도 미사일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가서 이 탄도가 거기 이제 자율 작동을 하게 되면서 조종 장치가 있어가지고 궤도가 마지막에 가서 이제 불규칙한 거. 회피 기동은 아예 이제 뭐 저기 인공위성이라 정찰위성이라든가 이렇게 달려 있어가지고 지그재그로 가는. 근데 지그재그로 가는데 그게 극초음속 미사일이다 하면 거의 격추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과 미국 간의 전면전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너 죽고 나 죽고는 불가능한 상태. 그래서 이제 전면전은 그 핵전쟁을 해서 전면전은 불가능한데 그러면은 북이 남한을 저기 육군을 통해 가지고 점령할 능력이 있냐는 거죠. 그냥 결론 말은 없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라크 전쟁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볼 때 육군을 침투하려면은 제일 먼저 그 방공망을 와해시키려면 엄청난 그 포탄과 엄청난 공군력이 있어야 하는데 북은 그런 공군력이 없다. 특수부대 있어봤자 교란을 하거나 보복할 뿐이지 남을 점령하거나 북은 전면전할 능력이 없다. 전면전할 의사도 없다. 전면전할 능력은 미국과 한국밖에 없다는 거죠. 남한의 재래식 무기는 전면전을 하고도 남아요. 북의 재래식 무기에 비하면 비교할 수만큼 높은 수준의 무기를 가지고 그건 왜 그러냐면은 북을 핑계로 하면서 실제로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와 전쟁을 할 때 미국의 군사작전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국의 무기 수준과 미국과 같이 군사작전을 하려면 미국 정도의 수준과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비해서는 너무 과도한, 북한을 견제하기에는 너무 많은 과도한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독도를 핑계대고 마라도를 핑계대지만 실제로는 광역 작전권이죠. 중국과 러시아를 하는 광역 작전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과도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한미 군사훈련은 다 했는데 한미 군사훈련의
자, 유형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전면전 상황에서 지휘소 연습, 워게임이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전면전의 지휘소 연습. 두 번째, 북이 기습 공격을 할 때 대응하는 훈련, 을지 훈련입니다. 을지 훈련. 그다음에 세 번째, 대규모 전쟁이 있을 때 해외에 있는 미군을 재빠르게 한국에 배치하고 각 전선에 배치하는 것. 연합 전시 증원 훈련이라고 해요. 우리는 키 리졸브 훈련인데 호주군과 뉴질랜드 군이 2016년, 2018년에 참석했고 윤석열이라든가 미국의 발언을 볼 때 이후에 나토까지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북을 점령해서 상륙하는 거죠. 원산 앞바다를 가정해서 포항에서 한다고 그랬죠. 이게 독수리 훈련입니다. 독수리 훈련. 그래서 이걸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을 야외 기록. 키리졸브는 미군 배치 훈련, 독수리 훈련은 북한 점령 훈련이고 대규모 훈련이고 한반도 전체를 전쟁 지역으로 하고 있는 이래서 미국의 증원 전력은 69만 명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자, 69만 명을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개전 초기에 한국에 배치하고 각 전선에 배치하려면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이 69만 명을 얼마나 빨리 한국 전선에 배치하고 중요하다. 물론 69만 명이 오기 전에 미국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그 육군, 해군, 그다음에 이 통합분대에서 기동 전단이 있어요. 항공모함 한 대에 뭐 구축함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69만 명이 오기 전에 제일 먼저 여단급들이 이제 비행기로 해서 오고 그다음에 이제 항공모함 이런 식으로 해서 오게 돼 있어요. 일본에 배치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오게 돼 있는데 그거는 이제 초기에 그런 거고 전체적으로 보면 약 69만 명이 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보면 한미 훈련 중에서 평양 상공을 휘젓고 다니는 F-117 그냥 결론만 얘기하면 일본과 홍콩에서 많이 보도가 나왔는데 그냥 미국이에요. 미국에서 미국 그 장교죠. 미국 장교가 이 에어포스 타임스죠. 마이클 드리스쿨이라는 대위가 에어포스 타임스의 그 F-117 조종을 이제 마지막 조종을 하면서 자기가 기사를 했었는데 2007년에 북조선 영공을 휘젓고 다녔다. 이게 그래서 그때가 제일 기억에 남는데 이런 걸 했고요. 이거 말고도 여러 그 기사나 이런 거를 보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스텔스 기능을 잡는 레이더는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자동비가 비기 때문에 북이 평상시에 꺼놓는답니다. 야간에 미국의 스텔스 기능의 F-117 최근에는 F-22 비행기가 평양 상공을 들랑달랑 한다는 게 여러 언론 보도에서 나왔고 2008년에 에어포스에서도 F-117 퇴역 이후에 F-22가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거고 자유아시아 방송이라다가 홍콩 TV에 들어도 지금은 F-22가 이렇게 몇 번 했다는 게 벌써 이제 보도에 여러 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F-22라든지 미국의 전략자산 스텔스가 오면 북이 긴장하는 겁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김정은 위원장인데 어젯밤에 F-22가 평양상공에 왔다가 하면은 그게 무슨 창피겠어요.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F-22가 이게 오게 되면은 북 전부 다 비상에 걸리고 뭐 난리가 나겠죠. 엄청난 그 군사적 자원을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미국이 그걸 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원을 소모시키기를 원하는 거죠. 괌에만 오더라도 엄청나게 긴장에 걸리게 되는. F-22는 유사시에 공중급유를 받으면서 초음속으로 무착륙 비행으로 하면서 스텔스 폭격기보다도 논스톱으로 북한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편대를 지어가지고 평양 영공을 들락날락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안 나오지만은 실제로 그 격추된 적이 있죠. 그 북한 상공에서 미국 정찰기가 격추가 됐어요. 격추가 됐어요. 요번에 북한이 격추하겠다는 게 허튼 말이 아닙니다. 과거에 이제 그 블랙버드 같은 거 너무 고공이어가지고 미사일에 닿지 못해서 격추 못 시켰는데 정찰기는 격추된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대만 전쟁에 보면은 대만 러우 전쟁에서 재미를 본 미국이 대만 전쟁을 유발할 것이냐 재미를 봤죠. 재미를 봤습니다. 그래서 2024년 올해죠. 미국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대만을 독립국가로 인정하고 대만과 공식 외교관계를 맺을 것을 행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미국은 이제 대만 전쟁을 고려를 하고 있는데 대만 전쟁은 제한 조건입니다. 미국이 대만 때문에 미국 본토에 전쟁을 하진 않겠죠. 그래서 대만 전쟁의 제한 조건은 뭐냐면 미국 본토에 전쟁이 파급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핵전쟁을 하면 안 된다.
여기서 핵전쟁을 하면 안 된다 할 때 그러면 전술핵은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거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전략형은 절대로 선택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미중 간의 전면전은 안 된다. 제한 전쟁만 한다는 거고. 그 대만 전쟁의 시작에서 제가 뭐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들이 뭐냐면은 중국의 그 지상에서 그 미국의 전선에 대해서 쏠 수 있는 그걸 뭐냐면 지대함 미사일 사정거리예요. 지대함 미사일 사정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대함 미사일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면은 그 격추되는 거죠. 그래서 판단하는 거죠. 예비 전력은 바깥에 있고 실제로 싸울 전력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전쟁터가 되는 이런 형태의 중국 해군의 작전 변경이라는 건 지대함 미사일 사정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 대만이 독립선언을 할 수가 있고 미국의 선동에 의해서 된다는 거고 우발적 충동이 가능하다는 거고 사람마다 다른데 이제 그 내년에 대만 총통 선거가 있고 미국 대선이 겹치죠. 그러면 내년 대만 총통 선거에서 대만 독립을 나는 하겠다고 대만 총통이 선거 공약을 내세울 수가 있죠. 만약에 그런 대만 독립을 내세우는 후보가 당선이 되면 뭐 그 중국에서 이제 뭐 되게 심각하게 바로 거기에다가 미국이 또 그거를 미국 대선 후보가 이 파퓰리즘적으로 대만 독립을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엄청난 문제가 생긴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시진핑이 2027년에 사선이 되는데 그때 시진핑이 어떤 판단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2025년까지 항공모함을 중국이 6척을 확보할 것을 왜 항공모함이 중요하냐면 여기 그림처럼 보면 대만에서 이제 그 서방들이 이제 대만에서 이제 중국도 대만을 포위하겠죠? 근데 서방들은 또 마찬가지로 중국에 포기. 그래서 해양전이 되기 때문에 항공모함 전쟁이 되기 때문에 항공모함을 최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2025년까지 항공모함 6대를 확보할 것을 갖고 이중 2척은 핵 추진 항공모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만 전쟁을 양쪽 다 준비하고 있죠. 그러면서 말로는 그래서 상대방이 일으켜 우리는 안 일으키려 하지만 둘 다 대만 전쟁을 준비하고 만약에 대만 전쟁이 진행된다면 어떤 과정으로 진행될 것인지 먼저 첫 번째는 포격전이죠. 펑후 제도라고 해서 대만에 가까이에 있어요. 대만을 점령하려면 이 전략적인 이 제도 섬들을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섬에 대한 대규모 폭격을 하게 되고 이미 미국은 대만과 함께 이미 여기 온갖 무기 저기를 다 설치해 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비밀 합동 훈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황후제도를 폭격을 하고 이걸 무력화시키면 이제 그 중국 해병대가 상륙하는데 대규모 해병대는 상륙 못해요. 왜냐하면 미국이 뒤에서 미사일로 대형 함선을 격추하기 때문에 격침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형 민간 선박 수백 척 그죠? 이렇게 커다란 배에 엄청난 병력이 하는 게 아니라 소형 민간 수백 척 혹은 수천 척 엄청난 그 수를 많이 해가지고 하면 미사일로 다 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그 소형 함선을 통해서 그 대만을 상륙하려고 하고 수도 인근에 공수부대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 워게임에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만 해협이 중요한데 대만 해협은 160km인데 수심이 4, 50m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미국의 대형 잠수함이 여기를 갈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워게임 ISS인가요? 미국 국제전략센터에서 한 거는 대만 해협이 미국 잠수함이 저기 장악한다고 했는데 반대 전문가들은 수심이 낮아가지고 미국 잠수함이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대만 해협을 미국이 지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최근에 미국이 핵심 무기를 내세웠죠. 바로 무인 잠수함입니다. 최근 무인 잠수함이 미국이 냈고 대량 살상 무기, 무인 잠수함. 자, 러시아는 이미 무인 잠수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인 잠수함이지만 대량 살상 무기를 운용하기 때문에 이 수심이 낮은 대만 해협에 미국이 무인 잠수함을 투입을 해서 중국의 해병대 상륙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형태로. 이런 어떤 미중 정책에서 미국이 대만 전쟁에 개입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가 중요하겠죠. 자, 무기 지원을 합법적으로 대만 관계법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대만 관계법은 군사동맹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 개입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무기만 지원하지 군대는 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직접 충돌은 자, 인계철선이 뭐라는 건 우리 저기 휴전선 근처에 미군이 있기 때문에 북이 쳐들어오면 미군하고 전투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미국이 전쟁에 개입한다는 인계철선인데 대만에 공식적으로 미군이 물론 비공식적으로는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없기 때문에 인계철선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전쟁 선포를 해야 되는데 전쟁 선포는 미국 상원의 권한입니다. 상원이 전쟁 선포 권한을 해줄 리가 없죠. 그래서 미국은 대부분 전쟁을 어떻게 하냐면 자유의 항행을 통해서 어, 그 정당 방어 상황을 만들죠. 베트남 전쟁의 통킹망이잖아요. 가만히 있는 미국 군함에 베트남이 총격을 가해서 우리는 정당 방어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는 방법 뭐 항행의 자유, 대만 해협이죠. 대만 해협의 공해 사항의 부분에서 이 공해의 항행의 자유라는 죠. 공해에 그 우리 그 미군이 지나가겠다. 그래서 대만과 중국이 전투 상황이거나 전투 상황에 준하는 그런 상황에서 전쟁 중인데 미국의 군함이 대만 해협의 공해상에 자유 항행이라고 지나가면 중국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중국이 미국의 군함을 공격하겠죠. 그러면 미국은 정당 방어를 이용해서 전쟁에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거죠. 대만 해협 대만 해협을 지나가서 중국의 공격을 유발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이지스함의 요격 확률은 요격 미사일을 2개를 발사할 때 90%랍니다. 90%. 결국은 미사일 전쟁 엄청난 미사일을 쏘겠죠. 10발을 쏘면 1발은 맞는다는 거니까 엄청난 미사일을 쏘게 됩니다. 미사일을 쏘게 되고 중국의 연안 미사일 기지가 파괴되죠. 여기서 이제 중국이 연안 미사일 기지가 파괴되면 중국이 내륙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것인가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중국이 대만과 가까운 연안의 미사일 기지가 파괴됐을 때 내륙에서 미사일을 발표하면 미국이 그 내륙을 공격하게 되겠죠. 이렇게 될 땐 전쟁이 확전되게 됩니다. 워게임에 의하면은 괌과 일본의 미군 기지는 폭격당합니다. 일본의 자유대는 참전은 선택적입니다. 그렇지만 일본이 공격당하는 것은 워게임에 호주는 이제 다윈이라든가 몇 가지 그 기지가 있는데 호주는 직접적으로 공격당할 거는 불확실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이제 호주도 그런 위험에 있고 필리핀은 현재 미군 기지를 4군데 사용하고 있는데 필리핀의 현재 입장은 대만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공격 기지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게 현재 필리핀 정부의 입장입니다. 모스기야 그래서 아마 제한적으로 비공식적인 기지로 사용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이제 전쟁의 미국의 CSIS에서 한 여러 가지 전쟁의 결과나 피해 뭐 이런 건데 이런 거 보면 될 것 같고요. 전쟁의 결과 미 해군은 2척의 항공모함과 약 20척의 전함을 상실하고 중국은 거의 대부분의 전함을 상실한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미국은 대만 전쟁에서 모든 무기를 다 투하하지 않겠죠. 아시아 태평양 중심에 있으니까 나머지는 전쟁에 상관없으니까 그렇다는 거고 중국은 이제 대만과 전쟁에서 대부분의 해군을 갖다가 투입해야 되겠죠. 그래서 중국은 해군이 많이 피해를 본다는 거. 미국은 이제 투입한 것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간 이쪽에서 우파입니다. 이게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우파예요. 우파 연구소에 그러니까 중국한테 겁주기 위해서 이런 걸 한 거예요. 국방부랑 같이 손잡고 그러니까 약간 중국이 지는 형태로 얘기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 미국은 3,200명, 3주 만에 중국은 10,000명 뭐 이렇게 된다는 거고 이렇게 쭉 얘기가 나와 있는 거고. 그리고 한국 전쟁에 관여해 보면 이제 주한미군의 개입 여부는 일단 인도 태평양 사령부가 이 대만 전쟁을 수행하게 되죠. 주한미군 다역이 산하에 있습니다. 전부 다 이게 다 특히 4개 전투 비행대대가 있고요. 미 7함대 작전참모와 주한미군 해군 선임 장교를 지낸 서치타라는 사람이 이제 보고서를 썼어요. 제주 해군기지 동북아의 함의라는 것을 보면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제주가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중국의 북양함대가 남하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동양함대의 측면을 공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제주 기지 있죠. 제주 해군진 기지가 이 공격 기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제주 해군 기지가 직접적인 공격 기지로 사용된다면 중국이 판단을 할 겁니다. 과연 제주 해군 기지를 타격을 할지 안 할지. 그 다음에 이제 공군 주한미군의 공군들은 당연히 이제 4개 전투 비행대대가 있는데 당연히 전쟁에 관여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문제는 육군인데요. 육군은 이제 글로버 마스터라는 그 초대형 군 수송기가 있는데 재작년에 그 오산에서 대만으로 직행으로 한번 날아간 적이 있답니다. 화물 탑재량이 80톤이 해당되고 전차와 장갑차까지도 할 수 있는 이런 거고요. 그래서 예상하건대 전쟁이 나면
제주 같은 데는 이제 그 항모로 쓰고 그다음에 이 전투 비행대 그죠? 공군은 당연히 투입을 하고 육군의 경우에는 이제 특수부대라든지 전투병 중심으로 해가지고 초기에 그죠? 초기에 대만하고 한국하고 아주 가깝지 않습니까? 초기에 이 공수로 해가지고 투입될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판단입니다. 대주 폭격 가능성 뭐 이렇게 한국의 보복은 이제 제주 같은 데가 공격을 받으면은 뭐 극단적으로 한다면 미사일전이 있을 수가 있지만 병력 투입은 하지 않겠죠. 병력 투입은 어려울 거다. 그런데 국제법적으로 되게 어려운 게 한미 상호 방어의 조약에 따르면 어느 일방이 전투를 하게 되면 다른 타방도 당연히 전쟁 상태로 들어가네요. 국제법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이 전쟁이 일어나면 한미 상호 방어에 따라 한국과 중국이 전쟁 상태로 가는 거예요. 동맹국에 대한 공격으로 자동으로 전쟁 상태로 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어렵다. 아마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아마 한국이 전쟁에 개입하지 않더라도 결국은 어떠한 형태든 간에 전쟁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워게임이 나온 거는 사실은 이제 중국을 경고하려는 겁니다. 워게임이 여러 개가 나왔어요. 자, 미국 국방부에서 한 워게임의 결과는 대만 전쟁에서 미국이 패배하는 겁니다. 대만을 상실하는 게 워게임의 결과였어요. 근데 이 이 전략문제연구소에서 워게임은 대만의 방어를 하고 그 중국에 타격을 주는 공개를 한 거죠. 그러니까 비공개된 국방부 게임은 대만을 방어하지 못하는 거고 여기가 이제 공개된 거는 이제 대만을 방어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이건 정치적인 배경이 있다는 거. 어쨌든 공개된 걸 기준으로 한다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도 이제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고요. 전망을 본다면 중국은 자 미국과 중국 전부 다 본토가 전쟁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본토의 전면전 없이도 대만 독립을 저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대만이 상대적으로 조그만 나라잖아요, 그죠? 조그만 나라이기 때문에 본토와의 전면전 없이도 대만 독립을 전쟁을 통해서 저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전면전이 없더라도. 근데 미국은 결국은 중국 연안에 대한 공격으로 대만 근처의 중국 연안을 초토화시킬 수는 있는데 중국 내륙 쪽에서 날아오는 미사일 있을 때 이거를 중국 본토를 공격하지 않고 중국 내륙의 미사일 기지를 타격하지 않고 과연 대만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럴 때는 그러면 미국은 대만을 지키기 위해서 중국 본토를 공격해야 되고 중국 본토를 공격한다는 건 미국 본토를 공격받는 건데 그럴 바에야 미국이 대만을 포기하지 자기 본토를 공격받는 위협까지 감수하면서 대만을 보호할 리가 없다는 거죠.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미국이 대만을 위해서 마치 싸울 것처럼 우크라이나 보죠? 우크라이나 애들한테 야 미국이 도와줄 것처럼 하죠. 지금 실제로 전쟁에 안 나가고 하는 것처럼 대만을 도와줄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전쟁이 확산돼서 중국 본토를 공격해야 될 상황이 된다면 결국은 대만을 포기할 거라. 이게 합리적인 거죠. 프랑스와 영국이 그랬지 않습니까? 파리와 런던을 구하기 위해서 워싱턴과 뉴욕을 미국이 포기하지 않을 거다. 똑같은 거라는 거죠. 결론 마지막에 얘기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이 시작한 전쟁이기 때문에 미국이 끝낼 수 있죠. 무슨 뭐 전투 가지고 뭐 누가 이겼다 죽였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어, 전체적인 국제 정세에 따르는데 미국 대선이 시작되면 선거 협상에 가고 이미 미국 CIA 그 국장은 여러 번 우크라이나 방문했고요. 러시아가 이제 물밑 협상을 하고 왜 그렇게 되냐면 미국에서 전쟁은 초기에는 대중들이 전쟁을 지지하지만 갈수록 전쟁의 후유증, 특히 물가 인상이 심하고 이렇기 때문에 전쟁의 반대 여론이 형성되고 그래서 대선에서 전쟁 문제가 한되면 전쟁을 끝내겠다는 사람이 당선이 됩니다. 다 그랬죠. 베트남 전쟁, 중동 전쟁, 아프간 전쟁 다 그랬기 때문에 트럼프가 자기가 대통령되면 하루 만에 전쟁을 끝낸다 그랬고 트럼프의 경쟁자인 디샌더스는 처음에는 바이든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을 더 강하게 한다고 했지만 최근에 입장을 바꿔서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전쟁에 반대하고 협상해야 된다는 공화당의 입장이 전쟁 반대, 협상 대선이 가게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핵심 쟁점으로 되면서 결국은 대선에서 패배하는 것을 감수하지 않는 이상 대선에서 그 승리를 하려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단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대선에서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고수한다면 그럼 바이든은 대선에서 지게 되고, 그러니까 뭐 바이든이 이기려면 바이든이 전쟁을 끝내야 되는 거고, 바이든이 전쟁 안 끝내면 바이든이 져서 트럼프가 되면 트럼프가 전쟁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미 대선이 진행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어떤 그 협상 모델을 결국은 우크라이나 분단으로 가지 않겠냐는 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